안녕하세요. Ask Professor 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경험법칙과 기본법칙 두 번째 미세계편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전전에는 거시세계편을 했었고 지난번에 미세계편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오늘은 원자 모형과 리드베리 공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있었죠. 우리 미세계 기본 법칙을 찾기까지 몇 가지의 경험 법칙이 나와야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플랑크의 양자화 조건이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입니다. 근데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 나오기까지를 설명하려면 바로 이 원자 모형과 리드베리 공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리드베리 공식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보죠. 먼저 원자란 19세기에 돌턴이 원자론을 제안하면서 그것은 기본입자다. 기본입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무엇이 있더라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듯이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그 주기율표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주기율표라는 것은 당시에 알려진 원소들을 질량순으로 쭉 쓴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기본 입자들이 비슷한 성질이 그것도 주기적으로 반복됐죠. 그래서 멘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에 이렇게 빈칸들이 있었는데 이 빈칸들이 어떤 원소일지를 집중적으로 찾아낼 수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원소 내부에 무슨 정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원자 속에 있을 법한 입자를 발견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톰슨인데 톰슨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라고 하는 실험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학과 실험실이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맥스웰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소장은 누구였냐면 레일리. 우리가 플랑크 공식 할 때 그 전에 비네 공식, 레일리 진스 공식 한 그 레일리 있죠. 그리고 3대로 톰슨이 오랫동안 여기서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많은 업적과 많은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러더포드가 제4대 소장을 해서 이 케임브리지 대학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굉장히 많은 물리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냈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했는데 무엇을 이용했냐면 크룩스관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어요. 크룩스관은 별게 아니라 그냥 유리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자를 발견하고 전자가 원자 속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원자 속에서 전자가 어떻게 들어있을까 하는 이제 모형을 냈죠. 그렇지만 아주 83세 일기로 오랫동안 살다가 죽은 다음에 뉴턴 옆에 웨스터민스터 사원 거기 이제 국왕이라든가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데 사는데 뉴턴부터 유명한 과학자가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뉴턴 옆에 톰슨이 묻혔다고 하는 것은 톰슨이 크게 대접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톰슨이 발견한 실험은 바로 뭐냐면 크룩스관을 이용했는데 그 크룩스관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관입니다. 거기서 공기를 다 빼내고 거기다가 불활성 기체를 넣은 다음에 높은 전압을 걸어줄 것 같으면 저렇게 푸르스름한 선이 보이는데 이 푸르스름한 선이 옆에다가 자석을 갖다 댔더니 휘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을 갖다 놓았더니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지나가는 게 입자인데 자석에서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놈의 여러 가지로 이놈의 질량과 전하를 측정했더니 당시에 알고 있던 가장 작은 원소인 수소 원자의 질량에 비해서 200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질량을 갖고 있다면 이놈들은 어디에 밖에 있을 수가 없냐면 원자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원자 속에 어떻게 있어야지 당시에 알려진 물질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원자 자체는 어떻습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으려면 그 원자 속에는 양전하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양전하라고 알려진 입자가 없어서 양전하는 원자 속에 구름처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자들이 콕콕 박혀 있다고 생각한 거, 이것을 갖다가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고,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마치 거기에 건포도가 박힌 빵하고 비슷해서 플럼 푸딩 원자 모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제자인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러더포드는 뉴질랜드 사람이었는데 이제 케임브리지에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사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연구에서 방사선 중에서 알파선이 굉장히 센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뉴질랜드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해가지고 캐번디시 연구소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는 맥길 대학에서 방사선 연구로, 당시에 캐나다에 있는 맥길 대학은, 캐나다는 당시로는 이제 과학적으로 좀 변방이었죠. 그렇지만 맥길 대학을 아주 물리학에 유명한 대학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입니다. 거기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방사능을 이용해 가지고 원소가 한 원소에서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거,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대학이라고 영국에 있는 대학에 빈자리가 생겨서 그걸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원자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하는데, 이제 톰슨의 후임으로 이제 캐빈디시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건장하고 튼튼한 사람이었는데 66세에 탈장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냥 몸만이 완전히 다 뭉거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당신은 뭔지 몰랐는데 방사성 물질을 막 잔뜩 옆에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능에 크게 오염돼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은 뭐냐면, 원자가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면 그 안에 진짜 전자들이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었죠. 그래서 원자 속으로 알파선을 한번 보내서, 왜냐면 망원경, 이제 현미경 같은 거는 아무래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입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지나가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원자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려면 원자가 여러 층이 있으면 들어가서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한 층으로 이렇게 얇게 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금이니까 금을 아주 한 층으로 두께가 원자의 지름 정도 되게 얇게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선을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비유로 얘기하자면 여기 창호지가 있는데 창호지에다가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럼 대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맞고 가겠죠. 지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 금박에 맞고 알파선이 뒤로 돌아오는 그런 알파선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양전기가 톰슨이 얘기한 것처럼 원자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아주 작은 위치에, 지름의 10,000분의 1 정도의 작은 위치에 양전하가 전부 모여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알파선의 양전하와 원자핵의 양전하가 가까이까지 다가갈 수 있어가지고 큰 청력을 받아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 속의 양전하는 중심부 아주 작은데 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러면 전자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전자들이 톰슨의 원자 모형처럼 그대로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다면 원자핵이 강력한 전기력으로 잡아다녀서 전부 다 원자핵 속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뱅뱅 돌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있으면, 만약에 지구가 안 움직인다면 지구는 태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하기 때문에 태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전자들도 태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 하는 이런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원자 속에 태양계가 재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그럴듯했죠. 그런데
곧바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런데 원자가 이게 이제 원자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 입자가 아니라 그 안에 구성 입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렇지만 바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 전자들이 회전을 한다면 계속해서 회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에 알고 있던 전자기학 이론으로 바로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을 하면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송신 안테나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요. 송신 안테나에서는 전자기파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방송을 보죠. 이거 전자기파가 나오게 어떻게 하느냐? 다 간단합니다. 저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가 뺑뺑 돌게 만드는 거예요. 전자가 1초에 10번 돌면 주파수가 10자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KBS는 주파수가 97.3MHz 뭐 이렇죠. 그러면 자, KBS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1초에 9,700만 번 돌면, 그러면 KBS 전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전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에너지입니다. 전자기파 전파는 순수한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를 갖고 나오는데, 이 송신 안테나에서는 그 에너지를 어때요? 전원에서 공급해 주죠. 근데 원자에서도 전자가 회전을 하면 나온다면 이 에너지는 무엇의 에너지가 갖고 나옵니까? 네, 이것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나오는데, 그 운동 에너지는 누가 또 공급을 해줍니까? 공급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네,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없어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야지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뺑뺑 돌다가 소용돌이 치면서 원자핵으로 결국은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뱅뱅 떨어지면 점점 더 빨리 돌면은 나오는 전자기파도 연속적으로 진동수가 더 센 것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맞으려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웬만한 물질에서는 전자기파가 안 나오죠. 자, 이것을 설명해야지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원자핵을 발견함으로써 전자들이 어떻게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안게 됐는데,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전자가 운동에너지가 감소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자, 이거를 그러면 결국은 원자핵으로 떨어져야지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는데, 이것과 17세기에 우리가 뉴턴 역학이 나올 때하고 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1869년 초 주기율포는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님을 암시했죠. 그리고 이제 1897년에 전자가 분포한다는 톰슨의 원자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1904년에 톰슨의 원자 모형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1911년에 원자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전한다고 했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이거 이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더 이상 안정된 모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뭔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17세기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17세기에 어땠습니까? 뉴턴 역학이 나오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20세기에 양자역학이 나오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17세기에는 어땠습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제안한 다음에 이 지동설이 맞는지 틀린지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었죠. 브라이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하다가 경험법칙, 케플러의 경험법칙을 이제 찾았고, 그 경험 법칙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법칙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었는데, 뉴턴의 이 운동 법칙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었죠. 양자역학이 나오기까지도, 자, 앞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제안한 것처럼 우리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나왔죠. 그래서 원자 속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들이 돈다라고 하는 모형까지는 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내부에 대해서 더 추가 자료, 마치 브라이가 측정한 것과 같은 그런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톰슨의 원자 모형이나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원자 내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건 몇십 년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알았냐면 하늘에서 나와요. 원자에 대한 정보가 하늘에서, 태양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태양에서 오는 빛에 들어 있었는데 이 빛을 분석합니다. 무엇으로 분석하냐면 프리즘으로 분석해요. 뉴턴도 빛을 프리즘으로 분석해 가지고 광학을 이제 세웠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프리즘으로 분석하면 두 가지 특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스펙트럼을 연구하는 분야를 분광학이라고 하고, 이미 18세기, 19세기에 이 분광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태양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분광학을 볼 것 같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원자 내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랬죠. 이 스펙트럼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빨주노초 파남보에 굉장히 많은 검정색 선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검정색 선은 프리즘에 들어있는 불순물 때문에 이런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검정색 선의 위치가 어떤 프리즘을 사용하든 다 똑같은 걸 알았어요. 자, 이걸 갖다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특히 프라운호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원자 내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흑체 복사 곡선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플랑크의 양자화,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알려주는 일을 했죠. 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 바로 뭐냐면 이 스펙트럼의 세기가 파장별로 세기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흑체 복사 곡선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빛을 스펙트럼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세기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는 검정색 선이 있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원자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 곡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했죠. 자, 그러면 선 스펙트럼에 대한 건 어떤 것이냐? 이 태양의 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빨주노초 파남보에 쫙 하니까, 자, 빨주노초 파남보는 어때요? 파장별로 그게 딱 나눠진다 그랬죠? 거기에 선 스펙트럼이 있는 파장들, 그 파장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파장들을 다 구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옹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옹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위 이름으로도 이용이 되지요. 그래서 분광학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뜨거운 기체가 내는 빛의 선 스펙트럼 파장과 흡수하는 선 스펙트럼 파장이 같은 것을 입증한 사람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빛 스펙트럼을 조사했더니 거기에 수소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하고 같은 게 제일 많다. 그래서 태양도 수소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치안을 1862년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 스펙트럼의 파장을 전부 다 해서 지도로 출판을 했어요. 그게 1868년입니다.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오기보다도 30-40년 전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단위로 이 사람 이름이 이용이 됐는데, 그러면 태양의 빛의 선 스펙트럼하고 원자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그냥 기체도 뜨겁게 가열하면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지 않고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번엔 까만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줄로 나와요. 줄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근데 이거는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태양에서 오는 빛의 까만 선의 위치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서 나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맨 위에 있는 게 태양의 선 스펙트럼, 까만 선이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게 수소에서 나오는 빛, 리튬에서 나오는 빛, 헬륨에서 나오는 빛들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이건 밝은 색들이에요. 근데 이 선들의 위치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원자에서 나오는,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과 전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기체는 바로 원자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 나오겠죠. 이 원자 내부에 대한 정보가 태양의 선 스펙트럼, 그 까만 선 스펙트럼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파장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원자 속에서 이게 나왔다면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뜨거운 수소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은 그 수소가 어떤 수소든지 다 똑같은 선 스펙트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있을 때,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원소 구성이 무엇인가 알아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선 스펙트럼을 찾아봅니다. 이게 마치 지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선 스펙트럼이 나오면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당시에 유명한 것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지금 보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도 나오고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영역도 나오지만 가시광선 영역에는 뜨거운 수소에서 나오는 건 딱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공식을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발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발머는 스위스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렇게 4개의 선 스펙트럼 파장이 있는데 이게 수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수소에서는 빨간색,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나노미터 단위로 할 것 같으면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죠. 딱 이런 숫자가 되는데 이런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딱 4개밖에 없으니까 수학 선생님이면 요 4개의 숫자가 나오게 하는 식을 만드는 거 아주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재미있겠죠. 그래서 그 식을 찾아냈습니다.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발머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어렵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n이 뭐냐면 1, 2, 3, 4 값을 대입하는데 n을 얼마를 대입하냐면 3, 4, 5, 6, 7을 대입합니다. 이 n에다가 3, 4, 5, 6, 7을 대입하는데 여기에 상수 하나가 있어요. B라는 값을 364.50682 나노미터를 대입하면, 그리고 n에다가 3, 4, 5, 6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나오는 값이 이제 파장을 람다입니다. 그래서 3을 대입했더니 여러분 여기다가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 이런 값이 딱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세 자리까지 딱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틀리죠. 그 다음에 4를 대입했더니 어떻습니까? 또 세 자리까지 딱 맞죠? 그리고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5를 대입하면 이번에는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맞아요. 6을 대입했더니 또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맞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발견되니까 이건 수학 선생님이가 할 수가 있겠죠. 숫자가 4개밖에 안 되니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아무튼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근데 이 발머 공식은 발머가 이렇게 요리조리 생각해서 만든 것이지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될 거라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때려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식은 언제 나왔어요? 1885년에 나온 것이죠. 자, 발머 공식으로 그냥 지나갔으면 그랬나 보다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누가 있었냐면 리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풍광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4개 있지만 태양빛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은 어떻습니까? 수천 개 있다 그랬죠.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천 개의 선 스펙트럼 파장을 전부 다 설명하는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식으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발머에게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식 만든 게 1888년입니다. 이거 아직 원자 발견되기 전이죠. 전자 발견되기 전이죠. 그 다음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나오기 훨씬 전이죠. 자, 발머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발머 공식에다가 저 n은 거기 있었죠. 그 다음에 발머는 저 분모의 두 번째는 2자를 그냥 썼죠. 거기도 2자 있는 자리를
이제 그 발모 공식을 저렇게 오른쪽처럼 저렇게 바꿔 쓰고 람다분의 1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이렇게 바꿔 쓰고 나서 이자 있는 자리도 다른 n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다른 n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람다분의 1은 rh하고 n1 제곱분의 1 빼기 n2 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발모 공식에 2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n으로 바꾸고 이 n은 정수입니다. 정수. 그리고 n1과 n2에 1, 2, 3, 4, 5, 6, 7, 8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단 n1과 n2의 크기는 비교해야 되겠죠. 이거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양수가 되도록 n1과 n2를 해가지고 전부 다 집어넣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딱 하나의 상수, 저 리드베리 상수입니다. 저 리드베리 상수라는 딱 하나의 상수만 가지면 태양빛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전부 다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은 일입니까?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지는, 그 이유가 왜 성립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직 20세기 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이런 거였어요. 자, 이게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면 이 선 스펙트럼에서 N1을 1이라고 하면 리만 계열이라는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것은 적외선이 많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N1이 2일 때 이게 바로 발모가 발견한 것이었어요. 수소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많은 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N1이 3이면 파시엔 계열, 이렇게 N1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리드베리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리드베리 공식이 원자 내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니까 당시에 러더포드 원자 모형과 함께 이거는 뭔가 두 개가 무슨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나오게 된 연대를 볼 것 같으면 옹스트롱이 태양 선 스펙트럼 지도를 출판한 게 언제입니까? 1686년, 1868년이죠. 그 다음에 발모 공식 나온 게 언제예요? 1885년입니다. 그 다음에 리드베리 공식은 언제예요? 1로부터 20년 후에, 3년 후에, 1888년이죠. 그리고 한참 있다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1911년에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세계를 아는 경험 법칙, 실제로 중요한 경험 법칙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냐면 그게 바로 수소의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리드베리 공식만으로는 원자 내부에 연관된 정보를 주는 것은 분명해 보였지만 그로부터 미세계의 기본 법칙이 바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드베리 공식을 원자 모형 가지고 설명하는 시도를 보호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멋있게 나온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을 도입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을 도입해야지 되는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세계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가설이 바로 미세계로 가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더 미세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그래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 리드베리 공식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어떻게 그게 성립하는지를 찾아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미세계에 대한 경험 법칙들, 이런 것들이 왜 성립하는지를 전부 설명하는 이제 기본 법칙인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비로소 그동안에 왜 성립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게 성립했는지 하는 것을 시원스럽게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양자역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